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현정입니다.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최근 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코스피가 소폭 오르면서 상승폭이 다소 미미했다는 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는 오늘도 지속이 됐죠. 코스피 시장에서 2,000 넘게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5%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5% 폭락했었잖아요. 어제의 낙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이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했는데 신흥국에서 자금 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희망의 불씨를 잡고 나아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알찬 강의로 꾸려봤는데요.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요. 강의 듣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대박플러스 시즌2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대박플러스 시즌2 클릭하시면 로그인 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 하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알찬 강의와 종목 공개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14거래일 연속 순매도 속에 코스피가 오늘 반등했지만 상승폭은 미미했다. 앞서서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3% 가까이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 내던진 물량의 60%가 또 삼성전자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반등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의 불씨가 있다면 그거 잡고 가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김용준 멘토님, 네. 오늘 장 대응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오늘 장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예. 아무것도 사지도 팔지도 않고 그리고 그 최근에 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지수가 못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였죠, 결국은. 결국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5,5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5,5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고 이 선물을 하락시켰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걸리는데요. 최근에 현재의 흐름들을 이렇게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제일 처음 이제 일본 쪽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문제가 일어난 게 미국으로 갔고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을 제기하는 게 과연 버냉키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될 얘기를 굳이 했느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넘어갔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도 뭔가 짜여진 각본 안에 틀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들을 좀 보이는 거죠. 중국 쪽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에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지 말아도 될 얘기들을 중국에서 또 한 번 해서 더 불을 당겨놓은 거죠.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탈리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아주 날짜를 딱딱딱 정해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그 시점에 왜 할까라고 할 정도의 기가 막힌 타이밍들에서 딱딱 얘기가 나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물과 연결된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우리가 예사롭게 지금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결코 예사롭게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는 게 뭔가 이 안에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대 자금 중에서 유대인 투기 자금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 자금들이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이 좀 요번에 움직인 게 아니냐. 이 전체적인 틀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맞춰가면서 일정들을 맞춰간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지금 이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식에서는 반대쪽의 방향이 뭐가 있냐면 선물을 매도해서 매도폭이 커지면 그만큼 이익이 확대되는 국면들인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선물 쪽에서 특히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고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부터 딱 1,800이 무너지는 한 200포인트의 구간을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거죠. 단기에 급격하게 지금 벌어들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방향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소 작업들도 있을 거라고 일단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뭐 이제 서서히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이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손을 그냥 놓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뭔가 대응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의 들을 거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압축해 전달하는 시간. 종목의 흐름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확한 매매 시점 공략을 듣는다. 김용준의 주식백과사전 지금 공개됩니다. 자,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 시간을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이제 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힌트를 좀 주셨었습니다. 강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주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딱 두 가지 단어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냉키라는 단어가 이제 지긋지긋하죠. 예, 버냉키라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불안입니다. 사실 이제 그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이 원래 이제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의 혼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중국 경기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결국 지방정부에서 먼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인 채권 발행을 못합니다. 자체적인 채권 발행을 못하고 중앙 통제를 받는 상태인데 중국이 경기가 좋았을 때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억제 정책을 사용했죠. 그럼에 따라서 결국은 각 지방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줄어들었고요. 그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벌려놓은 일들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들은 더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실이 생기는 부분에서 결국은 중국 지방정부의 상당 부분의 부실을 결국은 은행에 가서 차입 형태로 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좀 조달해서 썼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은행 부실과도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번에 나타났던 이슈는 뭐냐면 15금리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콜금리, 은행 간에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주는 15금리가 13%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거 뭐 은행들 부도나고 중국 쪽에서 무슨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 중국에서 이제 하루 동안에 5.3% 정도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 다음 날도 좀 추이를 보다가 결국은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연달아서 이틀 정도 강하게 맞았죠. 앞에서 버냉키가 한번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서 엄청난 쇼크가 왔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난주에 어떤 장의 흐름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매도가 결국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조 8천억이니까 이게 아마 오늘 정도까지 집계를 했으면 이 규모가 좀 상당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상당히 더 늘어났는데 결국은 그거의 대부분의 매도 규모는 어디냐면 결국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팔아대냐라고 할 정도까지 정말 심하게 팝니다, 지금. 심하게 파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뱅가드 물량 끝나기 전까지는 주식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뱅가드 물량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5, 6천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뒤흔들 만한 자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이 자금의 성격이 다소 좀 투기 자금, 해치펀드 쪽의 어떤 자금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국내 기관이 자금 여력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투신을 중심으로 한 펀드 가입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투신이 최근에 조금 방어적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들 파는 규모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약간의 수급적인 부분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을 좀 투입해서 국내 증시를 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매수 기반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지금 우리는 뭐를 원하는 거냐면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 안 팔아만 준다면 어느 정도 기관과 기금 쪽에서 웬만큼의 그 어떤 방어들이 가능한 상황들이 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작 기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집계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상당히 좀 왜곡된 자료들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매도 규모를 키우는 건 아닙니다. 어제 기준으로 좀 한 거의 몇백억,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도 사실은 플러스죠. 어제 기준으로도 한 66억 정도 플러스고 오늘도 한 230억 정도 샀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 쪽에서는 그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단 어디서 지금 팔아대고 있냐면 기관이 지금 팔아대고 있는 거죠. 기관들이 팔아대고 있는데 결국 기관과 일반인의 어떤 매도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밑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급 기반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요번에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빠진 거 전후를 봤으면은 사실 코스닥은 이미 앞부분에서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그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만 해도 3조 원 정도, 그리고 어제 오늘 포함해서 상당히 좀 매도 규모는 컸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업종별로 좀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좀 보이냐면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관련된 섹터들의 어떤 하락폭이 좀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업 소재 쪽, 그러니까 산업과 소재에 대한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철강 쪽이 이제 이거보다는 좀 훨씬 더 깊었겠죠. 철강, 화학, 기계, 건설 이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집중되면서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하락률은 좀 상당히 큰 어떤 흐름들에서 결국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전체적인 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이제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현재 지수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얘기 안 하고는 지수의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어디서 멈출 거냐. 그게 일단은 현재 지수의 저점을 잡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 쪽이 되겠죠. 뭐 금융시장의 환율, 뭐 채권금리, 기타 등등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변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론적인 어떤 지표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매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도를 어디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냐면 환율 1,200원이면 거의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파는 자리가 아니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 채권 금리는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지금 조정은 좀 보였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결국 우상향하는 쪽의 어떤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에서 채권 금리의 상승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죠. 미국의 채권 금리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자금의 어떤 구조에서의 어떤 회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급하게 진행될 사항들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어쨌든 금리는 우상향 쪽으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면 결국 환율과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아니면 환율에 대한 변동폭은 이제 환율 쪽은 최소한 어느 정도 좀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니까 뭐 나타나 봐야 지금 큰 폭은 아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좀 3% 정도 빠졌는데 최근에 낙폭이 좀 워낙 큽니다. 워낙 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냐면 한 120만 원 정도면은 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120만 원이 좀 무너졌는데, 130만 원이 무너졌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면 그 폭은 좀 제한될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더 이상의 매도 규모를 확대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
실적에 대한 방향이 좀 나온다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거의 120만 원 정도에서 웬만큼 하단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그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지금 확인되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거래소의 지금 장의 방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을 좀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데, 지금 이제 몇 가지의 포인트만 좀 결국 놓고 보면 결국 그거죠. 선진국 자금 시장과 이머징 마켓 자금 시장을 놓고 보니까 보통은 어떤 변화들이 생길 때는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훨씬 타격이 좀 크게 나타나더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할 때도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이라는 종목을 놓고 볼 때가 있고요. 대형주하고 소형주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이 계좌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형주를 놔두고 중소형주를 먼저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고서 대형주 쪽으로 집중을 하거나 이런 쪽에 어떤 펀드 운영을 좀 많이 한다고 본다면 그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소형주겠죠. 그리고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소형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 쪽에서는 이런 쪽의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게 결국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자금 회수. 그래서 뭐 태국인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서 과연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느냐가 일단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출구 전략 관련해 가지고 결국 주식과 채권과 외환 시장의 지금 상황들은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이제 미국 채권도 있고요. 중국 채권도 있고 우리나라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환율도 있고 미국, 일본,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걸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지금은 조금 복잡하게 가야 돼요. 지금은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금융 환경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최소한 채권 금리에서 미국 쪽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뭐 중국 쪽, 뭐 일본 쪽, 그리고 유럽 쪽의 전체적인 그림들은 좀 봐야 될 거고요. 환율 시장에서 결국 우리나라 환율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기조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느냐, 달러 강세로 기조적으로 지금 가게 된다라는 것을 결국 출구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들로 같이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사실은 봐가면서 결국은 지금 모든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투기 매매하는 그 방향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게 좀 전체적인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수는 이제 어제부로 이제 1800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1800이 무너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1800이 무너지고서 이제 각 증권회사의 그 시황 담당 그 애널리스트들 몇 분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예.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다.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기는 어렵다. 결국 하단 횡보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800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그래도 근접하게 갈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최소한 투자 심리가 안정되려면 최소한 1900 정도는 복귀를 해야 됩니다. 1900 정도는 복귀가 돼야지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럼 일단은 요번에 1770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1900까지 갔다면 최소한 다시 밀리더라도 전저점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자기 어떤 방향들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점 확인에 대한 반등의 단기 고점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가 1900 정도까지 가야지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야지 좀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어떤 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의 방향이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방향이 안 나온다면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 빠지는 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종목군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래야지 지수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좀 대안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대차하고 기아차 정도의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뭐 철강주 쪽이 좀 비교적 하방을 좀 잡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걔네들만 갖고 걔네들 정도의 상승폭 갖고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심리를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갖고 확실하게 방어를 한다면 이게 확실하게 많이 치고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수의 하단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나 어떤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코스닥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요번에 완전히 붕괴가 됐는데,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코스닥 시장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코스닥이 이제 완전히 시세 끝내고, 끝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이거는 정말로 시장을 교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흔드는 과정에서 좀 세게 흔들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은 올해 시장의 대안입니다. 올해 시장의 대안이고요. 중소형주의 성장 섹터 안에 있는 중소형주는 향후 시장을 상당 부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하락을 뭘로 설명할 거냐? 요번에 하락은 이제 보통 이제 항상 주식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밟고서 상승하는 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중소형주의 어떤 장세에 대한 전개를 너무나 빨리 캐치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지 못했고 사실 주가를 올려주는 과정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 사고 메이저들만 사고 올라가서 고점에서 일반인들이 받아줘야지 그게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같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고점에서 받아줄 세력들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는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많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까지 급격하게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번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줘버린 데다 거기다 이제 수직 급락을 시켜가지고 출발한 전보다 더 밑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끝난 거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끝났지만은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은 뭐냐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빠질 만한 것들이 빠졌다는 거죠. 빠질 만한 것들이 빠지고 나머지가 쓸려 내려왔던 종목들은 걸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코스닥 시장이 전개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끌고 왔던 우리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놀자 종목들과 관련된 상당 종목들이 사실은 뭔가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만 올라갔던 거고 사실 막상 회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모멘텀을 담보할 시가총액을 담보할 그만한 회사의 경쟁력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뭔가 내용들을 좀 갖고 올라온 종목들이 좀 꽤 있습니다. 물론 오버슈팅 구간들이 나타났던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시작도 안 하고 바닥에서 헤매는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는 뭔가 내용도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장입니다. 2, 4분기에 실적 좋은 걸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3, 4분기, 4, 4분기에 좋아질 걸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정말 좋아질 만한 업황들이 뭐냐? 앞으로 이것들이 좋아질 게 뭐냐?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큰 맥락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엄청난 교체 작업이 이미 지금 진행됐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팔 거는 팔았다고 일단 보이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이 분명히 기회는 맞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맞는데 이제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순간에서는 지나치게 겁을 먹거든요. 지나치게 겁을 먹어갖고 앞에서 빠진 걸 보니까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손이 안 나가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먼저 다스리셔야 되냐면 심리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고도의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 현재의 심리에서 정상적인 투자의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차가운 머리가 필요해요. 정말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서 현재의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그리고 내가 여지껏 잘 알았던 종목 중에서 회사가 분명히 좋아지는 회사에 지금 집중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다 빠진 거거든요. 다 빠졌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다 같이 올라와요. 다 같이 올라오는데 다 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멈추는 게 있고요. 다 같이 올라오다가 어느 종목은 멈춰서 횡보 하락하는 쪽이 있고요. 어느 쪽은 잠깐 조정받다가 위로 치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쪽이 지금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쪽으로 갈 종목으로 전체적인 계좌를 좀 몰아줘야지 지금 현재의 사태를 좀 빨리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의 하단, 지수의 상단, 기술적인 분석, 펀드멘탈 완전히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거래소에서 100조 정도는 번다 영업이익으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종목 분석할 때 펄하는 걸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10배 정도를 정상적인 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국내 주식시장은 1000조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00조가 됐는데. 그러면 1000조 밑으로 빠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보통 얘기하는 게 1750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BR 얘기 많이 하죠.
PBR 1 이하는 청산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 평가다. 문제는 뭐냐면 맞습니다. 둘 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나중에 뭐냐면 이 회사가 급격하게 영업실적이 나빠져서 이거를 담보를 못 해내면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죠. 앞으로 이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PBR도 그만큼 깎아먹어서 나중에 PBR 가치가 회사의 장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이 아니고 뭐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은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의 방향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자신 없으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번 반등 사이클을 이용해서 내가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놓고 불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한번 올라갔다가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밀려서 저점 확인하고 다시 치고 나갈 때 이때 매매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부분에서 그게 자신 없으면 현금 그대로 놔두시고 주식 그대로 놔두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그랬다가 웬만큼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를 하고 밀릴 때 다시 한번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의 방향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뭐를 사야 되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이미 지금 다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할 거냐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들도 좀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히 해서 이제 정말 뭔가 큰 변화를 좀 줘야 할 때가 됐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증권사 보고서 몇 개를 좀 요약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HMC 투자증권에서 보고서 양이 좀 많았습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됐는데 좀 정확하게, 길게 좀 썼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뭐냐면, 스마트폰의 모멘텀 꺾인 게 아니다. 하반기에도 좋고, 내년에도 좋답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2013년도에 스마트폰 수요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30%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성장이 아직도 고속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장세가 꺾인 게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스마트폰이 지금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도 지속될 거다. 그래서 이런 쪽을 잘 지켜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갤럭시 노트 3가 이제 곧 출시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집중적인 판매처는 어느 쪽이 될 거냐면, 중국과 중동의 판매가 될 가능성이 이쪽이 집중될 거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보단 이쪽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 중저가 판매 확대.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 제품을 주력으로 팔았다면 이제부터는 고가 제품이 안 되는 나라들을 위한 중저가 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확대되면서 결국 이 두 가지가 뭉쳐져서 스마트폰의 성장 속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근데 이 부분을 100%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30%가 성장한다고 했는데 30% 성장 안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는 아직까지의 성장세는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잘 찾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종목 중에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SK 하이닉스는 그 스마트폰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영역이 확대될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관심을 좀 갖고 보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뭐 성장성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외해 놓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보니까 삼성전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LG전자는 정말 괜찮다 이거죠. LG전자는 7만 원 미치면 부담이 없더라. 왜냐하면 얘는 여지껏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LG전자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LG전자는 뭐만 딱 갖추면 되냐면 무선 사업부 쪽에서 흑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늘 그래왔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나머지 가전사업부나 기타 등등에서는 웬만큼의 자기 위치들은 적절히 해줬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LG전자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결국 뭐에서 결정되느냐? 핸드폰의 판매량과 핸드폰의 사용, 여기에 어떤 손익분기점의 도달, 확대 여부가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데, 이제 옵티머스 G2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는 괜찮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좀 잘 검토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투자증권에서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목표가를 3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10몇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좀 우리투자증권이 뭔가 LG화학의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기의 즉슨 이겁니다. 이제 2분기의 매출이 예상 매출이니까 이제 확정치는 아닙니다. 어차피 발표를 안 한 거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을 가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봅니다. 데이터를 대부분 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이고 거기다가 약간의 추정치를 좀 덧붙이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들도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지금 2분기 예상 실적은 6조 5천억 정도. 매출은 한 6.5% 정도 올라오는 걸로 일단 보고요. 영업이익은 4,975억. 그러니까 한 21.7% 정도. 만약에 이게 사실도 나온다면 서프라이즈죠. 이 정도면은 서프라이즈인데 과연 이게 나올 거냐는 좀 문제인데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석유화학 업종이 굉장히 안 좋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괜찮다. 뭐가 괜찮았냐 보니까 얘네들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석유화학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통합 설비 구축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업들은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하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상당 부분의 어떤 비용 절감을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통합 설비 구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됐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LG화학에 대한 실적을 긍정적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정보전자 소재 부문에서 사업 다변화. 이건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단순한 화학주이기 전에 뭔가 또 다른 전기, 전자, 소재 쪽의 부분이 있죠. 뭐 전지 사업 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 다변화가 결국은 긍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지금 분기당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는 판은 짜놨다. 그러니까 크게 어떤 문제만 없다면 이 정도의 실적은 RA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4,900억 정도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에 중간 단계죠. 4천이 하단이고 6천이 상단이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 단계니까 뭐 이런 정도가 계속 끌려간다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게 결국은 화학 쪽을 가지고서 LG화학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분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냐? 결국은 2차 전지 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조금씩 확대돼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기차가 현대차 기준으로도 내년에 하나가 더 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좀 나와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내년에 하나가 더 나올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모델을 지금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화학의 2차 전지 미국 공장은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연간에 완공되면은 이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 내는 게 이제 전력 저장 장치 ESS. 이쪽이 지금 계속 뭐냐면 전력난인데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그러면 ESS의 역할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쓰는 시간에 그거를 좀 적게 쓰는 시간에 저장해 놨다가 집중적으로 쓰는 시간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력 저장 장치가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 이것만 구축이 된다면 전력 부분의 상당 부분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전력을 좀 적게 쓰니까 이걸 그쪽으로 모아놨다가 그 양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성능 테스트가 이미 끝났고요. 이게 이제 연말에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국 LG화학의 성장 모멘텀이 돼서 우리투자증권은 36만 원 간다라고 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6만 원 가면 목표가는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서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콘텐틀이라는 종목은
이제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영화는 뛰고 방송은 날고 목표가는 5,800원. 예, 무슨 얘기냐면 제이콘텐트리는 두 가지의 사업 구조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하나는 방송. 메가박스라고 하는 영화관 상영이고요. 또 한 가지는 JTBC라는 방송국 채널입니다. 민방인데 지금 영화 쪽에서는 메가박스에서 2012년도 기준으로 관객 수가 3,660만이었는데 13년 기준으로 예상치는 4,280만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17% 정도가 나올 거다. 제이콘텐트리의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영화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전체적인 그 기업들을 안정화시키면서 다른 사업을 확대시키는 어떤 구조에서 거의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금 지금 비중으로는. 그래서 이쪽이 이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회사가 뭔가 성장을 위한 투자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수기다.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좋다. 뭐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JTBC 관련해 갖고는 사실은 다른 방송보다는 JTBC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JTBC가 6편 정도의 제작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상파에 한 편 정도를 해서 매출은 한 47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20편 정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내년에 20편 정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만도 드라마 쪽에서 지금 성장률은 34% 정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 쪽에서 조금 더 확대되면 이쪽을 조금 더 투자하면서 볼륨을 키우면서 좀 덩어리를 키워가는 과정들. 그래서 영화가 뛰고 뭐 방송이 날고 지금 그런 게 지금 이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회사의 성장성은 이제 본 궤도에 지금 진입해서 성장 확대기다 이거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냐면 산업은 생성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화랑기가 있죠. 그래서 이 화랑기를 지나면서는 주가는 꺾이는데 이런 단계에서 투자라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2단계에 지금 진입했다. 제이콘텐트리라는 회사가 구조조정 마무리하고 이제 이익 낸 원년에서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가해가고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정리를 해서 보고서 요약을 여기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가지 종목들.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종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좋은 종목 많이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ICT를 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ICT. 지금 이제 이 ICT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지금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는 일은 뭐 엔지니어링 컨버전스 서비스 제고 뭐 기타 이런 정도로 해서 포스코와 연결된 뭔가의 어떤 사업들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포스코 ICT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하냐면 사실 이제 그 자회사들 부분입니다. 자회사들 관련 부분들인데 자회사 중에서 포스코 LED라는 쪽이 있습니다. 포스코 LED는 결국 LED 조명 쪽을 하는 쪽이고요. 결국 포스코 ICT가 이쪽의 지분을 63.3% 갖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20%, 포스코가 16.7%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LED 관련해서 2012년도에 매출은 400억 나왔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보니까 매출이 1,000억 나와요. 근데 2015년도 지금 예상치는 5,0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한 2년 동안에 5배 정도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LED 쪽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거다. 지금 포스코의 현재 실적만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비싸요. 비싼데 지금 포스코 자회사 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LED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스코는 포스코 ICT로만 볼 것이 아니라 LED 가능하고 클라우딩 서비스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가 관련된 최고의 수혜주에서 신성장 쪽의 모든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계속 쭉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쪽입니다. 이제 제주도 실증단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린 건 포스코 ICT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는 뭐 태양광이니 뭐니 이런 쪽의 어떤 쪽을 하고요.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또 따로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실증단지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포스코 ICT에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ICT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발판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아마도 지금 봤을 때는 곧 조만간 이쪽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 컨소시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이 확정돼서 포스코 ICT로 되게 되면은 이게 아마 어떤 중요한 성장의 주가 상승의 어떤 분명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업자 선정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끝까지 못 갈 것 같아갖고 간략하게 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보가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하락폭이 7, 8%에서 갑자기 상한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날 뭐라고 나왔냐면 CNT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CNT라는 게 결국은 공장 완공이 다음 달 정도에 될 거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거다. 이 CNT가 결국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꿈의 물질입니다. 꿈의 물질인데 ITO 필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쪽에서 ITO 물질을 입혀가지고 층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이 ITO 물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NT가 되고, CNT가 만약에 ITO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상보라는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인류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메탈 메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상보는 기술은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기술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은 태양열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그러니까 지금까지 캐시카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관련한 광학 필름 쪽이나 이런 쪽이 주로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일들인데, 저는 상보라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사업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CNT라는 거와 그래핀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CNT나 그래핀. 그래핀 같은 경우는 결국 실리콘에 비해서 10배 강하고요. 구리보다 100배 해서 결국은 이게 ITO 물질을 대체하는 거고, 플렉셔블은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플렉셔블은 당장 못 갑니다. 최소한 플렉셔블로 가려면 몇 년은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메탈 메시 쪽에서의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나쁘진 않은데, 2013년도 매출 3천억에 영업이익 270억. 그럼 뭐 이 정도로 보면 한 시가총액, 그러니까 성장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총액은 뭐 한 2,700억까지는 줄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도 안 온 상태에서 만약에 성장성이 좀 가세가 된다면, 회사는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변화될 수 있고요. 지금 부채는 좀 많습니다. 부채가 좀 많은데, 부채가 많은 거는 지금 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가 좀 많은 거고요. 그런 쪽에서 금융비용과 연구개발비 관련한 판관비 비중이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웬만큼 지금 상용화에 임박했다. 사실 상보라는 회사는 CNT하고 그래핀 쪽에 투자 규모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뭐, 그래핀 쪽으로는 한 3년에 300억, 뭐, CNT 쪽으로도 수백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용화 직전에 다가오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로 다가온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자동차, 태양광, 패널, 스마트 기기 모든 부분에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목들을 오늘 한 4종목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힘들 때, 그리고 지금은 좀 준비를 할 때 어떤 각도에서 어떤 종목을 보느냐, 그랬을 때 찾아낼 수 있는 종목 중이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회사만 확실하다면 전체적인 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불안하게 되면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매매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될 종목들, 좀 집중해야 될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음 주에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요. 지수 바닥은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다였습니다. 김용준 멘토님의 의견은요. 올해 시장에 대한 코스닥은 맞는데 다만 성장이 겸비된 3, 4분기까지 실적 낼 만한 종목들을 보자였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언급하신 4가지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LG화학, 제이콘텐트리, 또 포스코 ICT, 상보까지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이런 거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대안이 될 만한 종목 들을 공개를 한 거니까요.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종목 찾고 계셨던 분들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정리해 볼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강의 들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 승천 10시 시청하시고 11시 반에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의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대응하는 안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준 멘토께서 지금이 기회는 맞다. 심리 싸움에서 이겨내자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기억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